6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오르며 석 달 연속 2%대의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8일 LG 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에서 K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합니다. 메신저 카카오톡이 개인 인터넷 이용 기록을 담은 쿠키 정보에 접근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대우건설 노조가 최대 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의 졸속 매각을 규탄하는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큰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39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 2.3%대로 오른 뒤 3개월 연속 2%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6월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전기, 수도, 가스는 하락했지만 공업 제품과 서비스가 올라 전체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엔 물가 상승률이 2분기보다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부가 이달 8일 LG 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에서 K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와 소재 기업 대표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배터리 소재 부문 사장급이 참석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날 정부는 자동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 펀드 조성과 시설 및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업계도 이런 정부 지원에 화답해 신규 투자 계획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사용자들의 이용 정보를 담은 쿠키를 사용자들 모르게 접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청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대표 메신저 카카오톡이 개인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담은 쿠키 정보에 접근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말 업데이트를 진행한 카카오톡 PC 버전은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 기록 등이 담긴 인터넷 브라우저 프로필에 지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러시아의 보안 소프트웨어 카스퍼스키 실시간 감지 기능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카카오톡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쿠키 정보에 지속적으로 접근했고 접근이 실패해도 오류가 나거나 꺼지지 않고 1분 단위로 계속해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접근한 쿠키는 컴퓨터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기록, 로그인 상태, 검색 기록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쿠키 정보를 수집하려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의거해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광고 노출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오류로 쿠키를 읽는 기능은 절차상, 기능상 정상적이나 의도와 달리 쿠키를 너무 자주 접근하는 현상이 나타나 패치 업데이트를 배포했다며 실제로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카오톡이 만든 쿠키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만들어둔 쿠키에 접근하려 한 것이라며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문의 서비스 이용 중 쿠키가 수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며 문제될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쿠키 정보 수집 내용에 대해 본인이 동의했는지조차 모르는 부분이 있고 카카오톡이 만든 쿠키에만 접근했다고는 하지만 사용자의 다양한 이용 기록이 담긴 프로필에 접근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새 주인 찾기에 나선 대우건설의 매각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가 매각에 돌입한 지 25일 만에 본입차례에 들어가는가 하면 이 본입차를 마감한 지 7일 만에 돌연 재입차를 한다고 밝히면서인데요. 이에 대우건설 노조는 산업은행과 KDB 인베스트먼트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지혜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대우건설 노조는 오늘 오전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최대 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의 매각 절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매각 개시 25일 만에 본입찰, 그리고 7일 만에 재입찰. 산업은행과 KDB 인베스트먼트는 이번 매각이 졸속 매각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재입찰에 나선 KDB 인베스트먼트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대우건설은 이미 지난달 25일 본입찰을 마쳤습니다. 본입찰의 DS네트워크스 컨소시엄은 1조 8천억 원을, 중흥건설은 2조 3천억 원을 써냈습니다. 중흥건설이 5천억 원이나 더 많이 써내면서 업계는 중흥건설이 우선 협상자로 지정, 매각 절차가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연 KDB 인베스트먼트가 입찰에 참여한 두 곳의 인수가격 차이가 크다며 재입찰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너무 높은 매각가를 써낸 중흥건설이 중도의 인수를 포기해 매각이 유찰될 것을 우려한 KDB 인베스트먼트가 재입찰을 결정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노조 측은 KDB 인베스트먼트가 이번 매각이 비공개 매각이고 바인딩 오퍼 방식이며 3% 이상의 가격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본입찰 전 밝힌 것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자산을 매각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사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선 대우건설 입찰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입찰가가 2조 3천억 원보다 낮아지면 중흥건설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배임 논란이 일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가격을 높게 받을 경우 매각을 종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예, 10월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한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전력 시장을 통해 거래해야만 하고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도 없었는데요. 일단은 이에 따라서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아리백 캠페인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영재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전략기획본부장 연결돼 있는데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우리 정부 포함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2050년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 이게 아리백인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직거래 제도가 시행되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아리백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자기들이 생산할 제품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판매한다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우선 처음에 영국에 있는 아리백 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지고 전 세계 한 280개 그 기업들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올해 초에 SK 그룹이라든지 LG 그룹이라든지 참여를 하게 됐고요. 계속적으로 아마 늘어날 현상입니다. 이 직거래 필요성이 이미 예전부터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시행이 되는 배경이 탄소 중립 추세에서 찾아야 될까요? 시행하게 된 이유는 아리백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 경제가 사실은 수출이 거의 70%,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이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탄소 국경세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시행 초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안 쓰면은 자기 국경을 못 넘어온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법에 발의된 질문하신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라는 게 이제 제3자 PPA라고 이제 PPA는 전력 거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3자끼리 이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전기사업법에 이번에 이제 국회 발의로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자기가 직접 설치를 해서
저희가 직접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국내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라든지 여건 등에서 지금 아직 확산은 그렇게 급히 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력 거래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라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제3자 PPA는 사실은 이제 그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전기를 쓰려면은 그 발전 사업자가 한전이라든지 전력거래소에 등록을 해서 전력거래소하고 한전이 요금을 매겨서 소비자한테 이제 판매하는 그런 형식이지만 재생에너지만큼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직접 단가를 매겨서 사겠다.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틀을 좀 유지하면서 하는 제도인데 물론 중간에 이제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가 그 양에 대해서는 전기를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제 그게 이제 기존 거하고 틀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3자 PPA가 이제 중요한 화두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제3자 PPA가 이제 법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을 통해서 하위 공고가 나야 자세한 거래 참여 방법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또 우려되는 부분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재생에너지 단가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과 또 다른 독과점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작용은 이제 단지 지금 이제 초기에 확산하기 위해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은 거를 어떻게 해지를 하는 수단이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초기에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물론 그 수출 기업들, 해외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도 그 미국에 있는 그 독일의 그 BMW사라든지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야 니네 제품들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냐, 얼마만큼 사용을 했냐 그 인증서를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게 벌써 국내 이제 삼성이라든지 뭐 굴지의 대기업들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가격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에너지 높은 가격을 썼을 때 제품 가격도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안고는 있는 거죠. 하지만은 외국에서 이제 탄소 국경세라든지 이런 계속적으로 이제 그 무역 장벽을 높이면은 이제 국내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탄소 중립이 지금 발표돼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확산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치가 지금 비중이 우리나라가 한 6.9% 정도 됩니다. 6.9% 되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재생에너지 10%, 20% 증가되면은 그 비용이 반드시 다운될 겁니다. 국내도 이제 다운되기 시작하면은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가 싸지는 시점에서는 이게 급격하게 아리백을 자가가 자신이 생산해서 재생에너지를 쓰고 제3자 PPA를 통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써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경제 형태의 틀이 굉장히 많이 증가될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재생에너지 직거래 시행 석 달 앞두고 제도 의미 영향 살펴봤고요. 민영재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전략기획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리 인상 시기가 본격 다가오고 있다며 자산시장 급락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과 부동산 시장에서의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며 강도 높게 금리 인상 위험성을 경고했는데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저금리에 익숙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금리 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특히 견조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시장과 다르게 가상자산, 부동산 시장 등은 글로벌 통화 긴축 상황 전개 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에 국내 증시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고점을 또다시 높인 반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코스피는 상승분을 반납하며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와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며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미국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4천 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개월 만에 800명대로 늘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된 점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해 국내 증시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0.64% 하락했으며 코스닥은 2.57% 상승했습니다. 3,300선 방어에 실패한 코스피는 오늘 3,281선에 안착했으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온 코스닥은 1,038.18에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섰고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7월에 들어서며 시장에서는 하반기 전기차 수요가 상승한다는 기대감에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K IE 테크놀로지와 삼성 SDI는 한 주간 각각 7.83%, 5.09% 상승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의약품 업종이 다시금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관련 소식에 진원생명과학,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등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이슈가 존재하지만 미국 경제, 한국 수출 호조, 2분기 실적 전망 등 대내외 변수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동차, IT 가전, 면세점, 카지노 등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15주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10.6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서초구가 속한 동남권의 지수가 서울에선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사 대책 이후 하락하던 전세 수급 지수는 임대차법 시행 등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이 일상화되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지난주 110선을 찍은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 상반기 미국 판매량이 80만 5천 대에 육박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현대차가 약 42만 6천 대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기아는 약 37만 9천 대를 판매해 작년보다 43.7%나 늘어났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의 첫 SUV 모델 GV80를 출시한 제네시스의 판매량도 2만 대에 육박하며 작년보다 155.9%나 증가했습니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가 오마이컴퍼니와 손을 맞잡고 유망 및 회생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금융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유망 기업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가 어제 오마이컴퍼니와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대회 프로그램을 처음 창안한 오마이컴퍼니는 비대면 인터넷 금융 플랫폼으로 임팩트 플러스 사모 펀딩 서비스, 로컬 펀딩, 개인 펀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코코타 개인 투자조합을 설립해 1호 펀딩으로 오마이컴퍼니 지분 10%를 확보했고 이후 투자를 확대해 회생 및 유망 기업을 지원하면서 공익 발전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 회생 기업에 대해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 평가 및 지원 절차를 간단히 줄여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회생 컨설팅도 지원하면서 기업 회생 전반에 걸친 투자 자문을 맡을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 자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분구 협회장은 오마이컴퍼니와의 협약으로 유망 기업이 좌절하지 않도록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회생기업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기존의 기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그 비즈니스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한 금융 조달 굉장히 어렵거든요. 성장성과 수익성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풀을 활용해 기업인들이 직접 투자를 추천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으로 운영되면서 처음 시도되는 금융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 협약은 직접적인 당사자 간의 금융 시대를 열면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유망 기업들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보험업계가 앞다퉈 모바일 백신 보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을 비롯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 시 보장금을 지급하는 특화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과 독소, 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반응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 질환으로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교보 라이프 플래닛 생명보험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진단금을 보장받는 무배당 M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캐롯 손해보험도 티맵 모빌리티를 통해 캐롯 아나필락시스 안심보험을 판매합니다. 이들 백신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국내 50대 그룹 총수 중 1조 원 이상의 주식 재산을 보유한 총수는 13명으로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 국내 50대 그룹 총수의 주식 재산을 조사한 결과 6월 말 기준 주식 재산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총 보유 주식액이 15조 5,5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2위는 9조 6,300억 원의 주식 재산을 보유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었고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SK 최태원 회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동국제강 단일 주식 종목만 보유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주가 상승에 힘입어 총 주식 재산이 1분기에 1,800억 원에서 2분기엔 2,900억 원으로 62.6%나 올라 주식 재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로 금호 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은 1분기 5,400억 원에서 2분기 4,400억 원으로 주식 재산의 평가액이 17.4%나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82세인 미국인 여성 월리 펑크가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에 나섭니다. 베이조스가 소유한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은 펑크가 이달 20일로 예정된 우주여행에 영예 승객으로 동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펑크는 1960년대 초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비행사 시험을 1등으로 통과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주비행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우주 여행을 통해 못 이뤘던 꿈을 약 60년 만에 이루게 되는 셈입니다. 블루 오리진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베이조스가 펑크에게 우주 여행 과정을 설명한 뒤 지구에 착륙해 처음으로 할 말이 무엇이냐고 묻자 펑크는 내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라고 말하겠다며 베이조스를 힘껏 호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자사의 제약부문 자회사인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이 델타 변이를 비롯한 다양한 변이들의 강력한 예방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보도 자료를 내고 얀센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해 1회 접종만으로 85%의 중증 예방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백신 접종자들의 면역 반응은 최소 8개월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처음 출현한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얀센 백신이 효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얀센 백신의 예방 효과는 기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베타 변이에 대한 효과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구조대를 격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오전 7시께 서둘러 백악관을 나서 사고 지역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시간 넘게 실종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약속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이후 예정보다 40분 정도 늦은 오후 4시 30분께 연설에 나서 실종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면서 목이 맨 목소리로 정말로 힘든 부분은 누가 살아남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옐런 와이셀버그 트럼프 그룹 최고 재무책임자가 현지 시간으로 1일 뉴욕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15년에 걸친 탈세와 사기 혐의로 트럼프 그룹과 와이셀버그를 기소한 것으로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와이셀버그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변호인단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을 겨눈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친 프레드 트럼프 시절부터
48년간 일한 와이셀버그는 트럼프 그룹에서 지출되는 단 한 푼의 돈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는 재무통이어서 검찰이 필요로 하는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